정신분석 이론 개요. 정신분석이란 발달은 주로 무의식적 마음에 의존하고 대부분 정서에 표현되고 행동은 단지 표면적 특징이며 행동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 경험이 발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영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를 필두로 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전통이 강한 유럽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에 관해 발설하는 것이나 성적인 행위를 일절 금지하였습니다. 그런 성적 도덕관념은 신분이 높아질수록 더욱 엄격해서 상류층에 속한 여성들은 철저한 금욕생활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류층 여성들에게 히스테리 증세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프로이드 생애와 시대적 배경. 1856년 오스트리아의 현재 체코 공화국에서 작은 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881년 빈의과대학의 의학박사 학위 취득, 정신의학자로서 출발했죠. 1882년 빈종합병원 정신병원에서 근무했고요. 많은 정신병리적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만나고 장 마르탱의 영향으로 히스테리와 체면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887년 체면요법을 치료기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1896년 최초의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923년 자아와 원초화 출판. 성격은 원초화,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이론을 소개했습니다. 1938년 인간모세와 유일신교 출판했고요. 생전의 마지막 출판물이기도 합니다. 1939년 정신분석학 개요. 미완성이나 정신분석학의 결정판으로 관주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이드 박물관을 잠깐 보시면 프로이드가 런던으로 망명하기 전 1938년까지 47년 동안 사용한 그의 연구소이자 진료소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 박물관에는 프로이드 진료소가 있습니다. 꿈의 분석을 내담자들과 했던 장소죠. 프로이드의 진료 가방 및 여행 가방입니다. 두 번의 세계 1, 2차 대전을 겪었던 그는 언제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가방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가정. 심리적 결정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의식에 대한 가정. 인간의 심리적 세계에는 개인에게 지각되지 않는 무의식적 정신현상이 존재하며 의식적인 요인보다 무의식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성적 추동,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무의식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한다. 성격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인 구강기, 생후 1년까지를 말하고요. 주요 과제로는 외부 존재에 대한 기초적 인식 형성, 과도 충족, 이 경우에는 의존적, 자기중심적, 적대적, 지나치게 낙관적.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학문기는 1세부터 3세까지이고 주요 과제로는 자율성과 자기통제력 발달, 독립성, 부정적 감정, 표현 학습, 과도 충족일 경우 완벽주의, 인색, 불결, 분노, 양가감정적. 세 번째 단계인 남근기는 3세부터 6세까지를 의미하며 숨, 성적 공상,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연결되고요. 과도 충족인 경우는 지나치게 공격적, 자기의심적, 허풍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인 6세부터 12세를 보시면 학업과 친구, 자아성숙, 초자아 확립, 대인관계, 현실적 성취, 과도 충족일 경우 열등감 형성, 소극적, 회피적 성격이고요. 마지막 단계인 생식기를 보시면 12세에서 그 이후라고 나와 있고요. 주요 과제로는 성에너지, 이성에게 집중되는 시기로 신체적 변화, 심리적 독립, 자기정체성, 성격 형성 완결이 주요 과제이고요.
과도 충족됐을 경우는 고착이 나타납니다. 고착이란 과대, 과소, 충족될 때 잔존물들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여 일종의 발달, 정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퇴행은 이전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번엔 성격이 3원 구조 이론입니다. 프로이드는 1923년 자아와 원초아를 발표했고요. 성격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초아는 생물적 측면, 쾌락 원리, 1차 과정적 사고, 욕망 충족을 말하고 있고요. 자아는 심리적 측면, 현실 원리, 2차 과정적 사고, 현실 검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사회적 측면, 도덕 원리, 양심과 자아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프로이드의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플라톤이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는 개념을 욕구, 이성,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고요. 원초아를 먼저 보시면 난 지금 바로 이걸 하고 싶어. 자아는 좋은 타협점이 없을까? 초자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아는 원초와 자아를 중재하는 성격의 중심 구조입니다. 프로이드는 1926년 억압, 증상과 불안을 통해 자아는 불안을 감속시키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적 불안은 원초와 초자아 간의 갈등이고요. 현실 불안은 실제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즉 공포를 뜻합니다. 정신분적 불안 자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 방어기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어기제란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아의 개념입니다. 프로이드는 방어의 신경 정신증이라는 책에서 방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는 개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을 왜곡시켜 혼란을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초기에 몇 가지 방어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수년 동안 억압과 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고요. 그는 이후 구조이론을 도입하면서 방어가 무의식적 심리 과정이며 억압은 많은 방어 중의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읽은 부분은 방어기제라는 용어는 안나 프로이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안나 프로이드는 자아 기능이 방어적으로 사용되는 10가지 활동을 또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술했는데요. 이때 제시된 것은 억압, 반동 형성, 퇴행, 격리, 취소, 투사, 자기에 대한 공격, 전치, 부인, 반전이 있습니다. 방어기제 종류, 건강염려증, 사소한 신체적 증세 또는 감각을 심각하게 해석하여 스스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확신하면서 몰두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동 공격형 행동, 행동과 실제 감정, 생각 사이의 괴리를 뜻합니다. 금욕주의, 의식에서 지각되는 모든 쾌락은 반대하면서 금욕으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승화, 본능 충동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발산하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 그 에너지가 본래의 목표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어서 보상은 자신의 열등감의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행동과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립,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서 자기의 내적 세계로 들어가 현실의 불만족을 피하는 것이고요. 백일몽,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나 소원에 대한 공상의 세계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전치, 실제로 있는 대상에서 향했던 감정 그대로를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투입,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체계로 받아들이는 기제입니다. 이어서 주지화, 정서나 충동을 느끼는 대신 사고함으로써 통제하는 방어 기제고요. 환치, 갈등을 풀기 위해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리,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근원적인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의식적 지배를 벗어나 마치 하나의 다른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요. 환상,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무의식적 욕망에 따라 현실로 소환하여 재구성할 때 시각적으로 우대화하는 것입니다. 예견,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한 추론으로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사를 미리 지각하는 것이죠. 성화, 성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닌 것에 성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이고요. 투입, 다른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상으로 믿고 자기 내면의 자아 속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억제, 의식적 의지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행동, 특히 충동이나 욕망을 억압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일렌트는 1971년 성숙도에 관한 분류를 했는데요. 성숙도, 성숙한 방어기제, 승화, 이타주의 유머가 있고요. 신경증적 방어기제는 억압, 반동형성, 대치, 합리화. 미성숙한 방어기제로는 퇴행, 신체와 동일시, 행동화가 있습니다. 자기애적 방어기제로는 부정, 분리, 투사가 있습니다. 먼저 성숙한 방어기제를 보시겠습니다. 승화는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주제를 이성적인 주제로 전환하여 추상적으로 다룸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타주의, 외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머, 기분 나쁜 상황이 있어도 농담으로 넘어가는 것. 예를 들어 불쾌해도 농담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증적 방어기제. 억압이 있습니다. 수용하기 힘든 원초적 욕구나 불쾌한 경험이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무의식 속에 눌러두는 것으로 집단 따돌림의 기억을 억압해서 기억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반동형성, 받아들이기 힘든 심리 상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합리화, 빈약한 성과나 실패와 같이 불쾌한 상황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함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우와 심포도가 있겠죠. 대치,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미성숙한 방어. 신체화를 들 수 있는데요. 심리적인 불안이 신체를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혹은 학생들의 등교 전 복통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의시는 다른 사람의 특징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불안과 같은 부분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 예를 들어 연예인 따라하기가 있겠습니다. 행동화, 내적으로 금지된 것들에 관련된 불안을 다스리려는 욕구로 종업원에게 화를 낸다던가 이런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퇴행, 이전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감으로써 현재의 불안이나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자기애적 방어. 부정, 자신의 감각이나 사고 또는 감정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을 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걸 들 수 있겠죠. 투사,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화가 났는데 상대방이 왜 나한테 화를 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리,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판단, 흑백 논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유형 테스트가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 단계에 따른 방어 기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아동기에 자주 나타나는 방어 기제로는 퇴행과 신체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방어 기제로는 억압, 승화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년기는 동의시가 나타나고, 성인기는 혹시 여러분들은 성인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방어 기제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 이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